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블록체인 최재용입니다. 기말고사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주차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셨는지 자, 학습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 데이터 자본의 특성, 빈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자, 본 내용들을 왜 정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산업의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무엇인지, 이 데이터 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용어 또한 이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데이터 자본이 갖고 있는 주요 특성들을 정리했었는데 우리가 장표로 표로 정리를 했고 데이터 자본과 또 데이터 자본이 아닌 것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만큼 꼭 정리해 두자. 빈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시각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바로 단계적인 해석입니다. 단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경제가 갖고 있는 개념, 범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무엇인지,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살펴봤고, 특히 데이터 경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범위와 간접적인 범위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 만큼 이 동향을 살펴볼 때 도입기, 발전기, 확산기, 정착기라고 하는 단계별로 정의를 내렸었고 그 단계별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해당 단계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기술 기반의 어떤 발전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방법을 또는 시각을 가트너 그룹이라고 하는 시장조사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접근 방법, 용어, 단계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아직 생산성 안정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지털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용어도 함께 가트너 그룹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였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두자.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에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금융 분야에서 특히 이 세부 분야로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부분들을 금융 분야로 볼 수 있는지 또 비금융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 양상들을 보이는지 관련된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평가 문제는 우리가 예시로 다음과 같이 드렸었죠. 데이터 자본의 특징. 그래서 앞에서 예시로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갖고 있는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그리고 가트너 그룹이 제안한 하이퍼 사이클 상에서 현재 수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금융 분야, 그리고 비금융 분야의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는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차에서는 우리가 DID 분산 신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산 신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전통적인 본인 확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 주요 특징, 또 양상들을 살펴보았는데, 본 과목의 목적 자체가 호패나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화 방향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분보다는 공인인증서가 왜 등장하였고, 또 이 공인인증서가 왜 폐기되었는가, 그러한 배경들,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이 있었어요. 전자서명이나 IPN이 무엇인지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분산신원, 또 분산형 ID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했는가, 특히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원관리라고 하는 것도 유형이 있고 그 특징들이 있는데, 신원관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 또 변화 방향에 있어서 고립형부터 DLT 기반의 신원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수준별로 어떤 용어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산신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DI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도대체 무엇의 약자인지 정도는 한 번쯤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징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속성, 피어 기반 휴대성 개인정보 보호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함께 정리했던 만큼 여러분들이 주요 사항들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적어보고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DID와 관련된 주요 용어 중에서 자기주권 신원이라고 하는 Self-Sovereign Identity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세분 요소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SSI를 Identifier와 Identity로 정리했었고, 해외 DID와 국내 DID에서 우리가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우리가 DID 서비스가 어떠한 명칭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은 한 번쯤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국내 DID는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고, 장표로 따로 정리해 드렸는데, 이 4개의 컨소시엄이 각각 명확하게 특징이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DID의 발전 방향이나 또 우리가 이 DID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유형별로 우리가 고립형부터 시작해서 DLT까지에 대한 유형별로 주요 특징들을 장표로 정리했는데, 그 장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시험에 내기 참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사항들 꼭 정리해 두면 좋겠다. 자,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DID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느냐? 아니죠. 공인인증서가 왜 폐기되었고, 또 폐기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DID라고 하는 것을 세계경제포럼에서 축적된 속성, 태생적 속성, 부여된 속성으로 구별하고 있고, 그 각각의 세부 내용들, 내역들 우리가 정리한 만큼 포인트들 정리해 두자. 특히 SSI의 구성 컴포넌트, 시운원 영역과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10주차에 넘어와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죠. 그렇죠? 기술적, 사회적, 산업적으로만 단순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세부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4가지 유형별로도 우리가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화되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가 그동안 ICT 생태계라고 하는 틀, CPND, 또 HW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툴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봐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PND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경우에 CPND 프레임워크의 변형된 형태인 IP가 추가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만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관련된 용어들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두자. 그리고 이 생태계 혁신의 어떤 사례 등을 살펴보았는데 인프라 기반, 플랫폼 기반, 컨텐츠 IP 기반, 메타버스 내 IP 사업자의 중요도 변화 등에 대한 용어 특징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메타버스의 생태계 발전 단계에서도 우리가 산업에 대한 지형 변화나 생산성 변화나 시장 확대 차원에서 제공된 일종의 틀이 있었어요. 그 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미래의 경우엔 앞으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태고 이 변화의 방향성들을 중에서 관련된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용어들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리해 두자. 자, 학습평가 문제는 우리가 객관식을 반드시 추가해 놨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처럼 기말고사도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만큼 관련된 형태, 보기 어려운 거 선택하시오.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용어를 묻고 있는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OX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OX 문제를 내드렸던 것만큼 그 OX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문제를 언급을 했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의에서도 주요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주차는 메타버스와 함께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NFT, 특히 NFT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만큼 NFT에 대한 정의, 특히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토큰에 대한 개념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NFT의 의미 정리해 두셔야죠. 토큰이 무엇인지 그쵸? 이해하고 계셔야 할 거고요. 특히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무엇이고 대체 가능한 토큰은 무엇이 있는지 등도 정리해 두셔야 하고 학습 정리에서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actionable 또 non-actionable 이라고 하는 형태의 NFT 등에 대한 구분법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 유형들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NFT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토큰을 주조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만큼 주요 용어들은 꼭 정리해 두자. NFT는 정말 짧은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NFT, 또 NFT가 인식되게 된 단계에서의 주요 명칭들, 또 NFT가 확산되고 NFT가 널리 알려지게 된 용어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BAYC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원숭이들, 유인원들이 NFT의 그냥 뭐 이런 캐릭터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 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흐름들이 곧 산업계를 지배한 어떤 특징들이긴 만큼 단순한 기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전략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NFT 관련된 사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 위주의 간단한 이야기들 해드렸었는데 주요 용어 정도만 마킹해 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FT 생태계의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영역별로 주요 사항들이 있었어요. 관련된 사항들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두자. 특히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오픈시의 위상은 정말 말로 하기 아플 정도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오픈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 특징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NFT의 발전 방향은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유형별 특징 구별할 줄 아셔야 하고요. NFT 갖고 있는 특징 당연히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이 무엇인지, 또 토큰이 무엇인지 등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특히 NFT가 성장하게 된 시기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어떤 시기였었는지, 어떤 시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등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두시는 연도별 정리도 해주시면 좋겠다. 자, 12주차에 와서는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술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셨는데요. 왜 했는가? 자, 블록체인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럭이 무엇인지, 트랜잭션이 무엇인지, 원장이 무엇인지, 스마트 컨트랙이 무엇인지도 알아야지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특징들, 용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된 그림이 많았던 만큼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된 기술 중에서 특히 암호화 기술, 해시 암호나 공개키 암호, 개인키 등에 대한 언급들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 보안 위협들이 있는데 이 보안 위협을 우리가 어떠한 용어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두셔야 하고요. 특히 이중지불 공격의 경우에는 미승인 공격과 승인형 공격으로 크게 구별이 되고 관련된 대표적인 공격 유형들, 용어들이 있는 만큼 차이점, 특징들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응 방향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모양새를 갖고 이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용어들은 우리가 이해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관련된 방법들 중에서 거래 검증 합의 위협, 참여자 권한 관리 위협, 위협 방향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보안 위협, 서비스 보안 위협, 보안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련된 각각의 대응 방안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큰 방향성 정도는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 체크해 두고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구성 요소들, 그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 키가 어떤 의미인지, 개인 키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두시자. 작동 방식 중에서 우리 콜드 월릿, 핫 월릿에 대한 용어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이점들 정리해 두면 좋겠다. 이중 지배에 있어서의 승인형 공격, 미승인 공격, 유형 구별할 줄 아시면 좋겠고 그 특징들 정리해 두시자. 자, 13주차로 넘어와서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례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부업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특징, 그쵸? 그리고 블록체인이 기부 분야에 도입이 됐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례들, 스토리를 중심으로 들으셨겠지만 관련된 용어 등은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특징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관련된 주요 기술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블록체인과 관련된 에너지 변화,
아마 좀 낯선 용어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 방향이나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뭐 REC, 그리고 REC 거래, 분산신원 인증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했던 만큼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중고차 시장에서의 변화에 있어서도 역시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도입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례를 배우셨던 만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두면 좋겠다. 그래서 모델 설계 시에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는지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학습평가 EAC 문제도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특징, 그리고 어떠한 문제, 특히 여러분들이 관련된 사례에서 오라클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두셨는데, 이 오라클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꼭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업계에서는 변화 방향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요 특징들 정리해 두면 좋겠다. 자, 마지막 주차에서도 역시나 사례 기반이었던 만큼 특히 보험과 기술의 결합을 우리가 인슈어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슈어테크의 주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보험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때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점, 효익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서비스에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용어 정도만 정리해 두면 좋겠다. CBDC는 최근에 우리가 블록체인 관련된 핫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CBDC가 무엇이고 CBDC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와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장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꼭 정리해 두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CBD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왜 언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가 방위산업이었었는데 방위산업은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징, 효익 중심으로 사례가 구성되어 있었고 관련된 부분들 정리하시고요. 관련된 연습 문제도 그쵸. 그와 같은 사례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시험 문제는 객관식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8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제가 진행을 했었고 13, 14주차는 특강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례 중심으로 배우셨던 만큼 8주에서 12주차 위주로 제가 시험 문제를 좀 더 우선해서 냈고 13, 14주차는 아무래도 우선 순위를 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 숫자가 적은 만큼 8주차에서 12주차 위주로 우리가 학습 정리, 주요 키워드 포인트들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13, 14주차는 제가 지금 이제 기말고 정리해서 언급드렸던 수준에서 효익과 용어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시험할 때 큰 무리 없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본 학기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